안녕하세요. 웜의 신박. 오늘 6월 13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고객분 미팅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있어서 주말에 이제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부산 해운대에도 가보고 광안리도 가보고 보면서 야,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가, 우리 투자자들이 느끼는 물가의 공포, FMC의 그런 금리 인상의 공포와는 달리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나와서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고 여행을 하고 이렇게 음, 코로나 2년 동안에 갇혔던 그런 부분에 대한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뉴스 소비와 관련된 뉴스 한 두세 개 하고요. 그리고 제가 닮고 싶은 캠 피셔, 저보다는 20살이 더 많으신데 가장 제가 또 존경하는 투자자분의 한 분이십니다. 이 캠 피셔가 꼽은 10개 종목 보니 해서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 살뜰리는 증시, 투자 규제가 찍은 가치주와 동행해 볼까. 이런 기사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투자와 관련해서도 가끔씩 문의를 하시거든요.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좋다. 개인들 회사채 뭉칫돈이라는 회사채 투자와 관련된 기사도 하나 가져왔고, 서울경제에서 이제 삼성 사장단이 일부 귀국하셨어요. 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또 주가가 52주 신저가가 나왔죠.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의 탑 매니지먼트 최고 경영진들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꼬박꼬박 이제 좀 챙겨 봐야 되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OTT 시장하고 그리고 할인점에서 삼각김밥을 700원 편의점을 알려주네라는 또 이런 앱이 있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기는 짠테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들이 인플레이션이면 또 인플레이션대로, 디플레이션이면 디플레이션대로 우리 인류는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한 뉴스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또 한 분이 이제 게임업계 첫 정년 퇴직한 넥슨의 백영진 씨 개발자로서의 삶이라고 돼 있는데 게임업계에서 첫 정년 퇴직하셨다고 합니다. 이 백영진님에 관한 얘기,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이고 지금 이렇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이 또 게임 개발 분야는 나이가 들어서는 좀 하기 힘든 그런 일이라고 좀 여겨지잖아요. 워낙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데서 또 어떻게 이렇게 생존하셨는지 제가 변화와 생존이라는 책도 써놨는데 이분을 통해서 나이 들어서 정말 하기 힘든 이런 개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60세 넘게까지 그렇게 하셨는지 부분에 대한 기사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업계에서 정년 맞으려면 급변하는 트렌드를 읽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표를 보니까요. 1980년대에 집안이 가난해서 농대로 가셨고 공단에 취직을 했다가 낮에는 일하고 밤엔 홀로 PC 독학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독서실 운영하며 개발자 꿈꿔 틈나면 습작 꿈 이룰 것이라는 다짐을 하셨다고 하고요. 2000년도에는 IT 붐 타고 40에 네오플 입사를 했고 던전앤파이트 개발하며 행복 느껴. 던전앤파이트 개발자셨군요. 또 그리고 2010년에서 21년도에는 50세가 넘으셨던 거겠죠. 팀장서 팀원으로 오해 쌓이기도. 팀장에 있다가 또 팀원으로 내려오셨었나 보네요. 소통 배워가면서 동료의 축하를 받으며 퇴직하셨다고 합니다. 사진에 나오시는 분이 백영진
61세라고 되어 있고요. 신문에서는 보통 이제 만 나이로, 이제는 뭐 글로벌 나이로 우리나라도 다 바꾸자라고 했으니까 61세시면 지금 나이로 61세신 거죠. 그러면 1960년 1960년생이시면 62세. 그러면 1961년생이시네요. 네. 1961년생이신데 여전히 배울 게 많은데 떠나려고 하니 아쉽기도 하네요. 저는 준비된 개발자니 새로운 프로젝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백영진 61세 전 네오플 서버 프로그래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넥슨 산하의 게임 개발사 네오플에서 작지만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넥슨의 대표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트의 개발자 백영진 씨의 정년퇴직 기념식이었다. 일반 기업에서라면 정년퇴직이 뭐가 그리 특별하겠느냐만 국내 게임 업계에서 정년퇴직은 백 씨가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게임 업계는 다른 업종보다 이직률이 높고 임직원의 연령대도 젊어서 정년퇴직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었다. 네,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퇴임식 이후 6달이 지난 10일 백 씨는 이번엔 개발자가 아닌 강연자로서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 NDC22 무대에 섰다. 이날 그는 게임회사 정년퇴직 가능하긴 한가요?를 주제로 늦가기 개발자로서의 삶과 소회를 전하고 자신과 같은 정년을 앞두고 있는 동료 개발자를 비롯해서 후배들을 향한 조언 또한 아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백 씨가 개발자의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네요. 1970년대였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았고 전자공학과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가난한 집안 사정과 성적 문제로 농대에 진학해서 졸업 후에 구로공단에서 월 10만 원을 받으면서 일하셨다네요.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개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렵게 모은 월급으로 청계천 전자상가에서 애플2를 구매해서 홀로 PC를 공부했다. 백 씨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취방에 틀어박혀 애플2에서 돌아가는 베이직을 공부했다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 참 재밌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태동하는 1990년대에는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낮에는 게임을 개발하고 밤에는 학생들 공부 도와주는 생활을 했다. 아이고 또 독서실 아저씨였네요. 3년 동안 PC 판매원으로 일하기도 소형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하며 업계 주변을 맴돌았다. 관련 지식은 부족하지만 습작을 완성해 보기도 하며 꿈을 이루겠다는 희망을 끈을 이어갔다 라고 쭉 돼 있는데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제 독서실 다닌 기억이 있다 보니까 독서실의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들 항상 좀 이래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던 중 그의 나이 40에서야 첫 기회가 찾아왔다. 2000년대 IT 붐으로 닷컴 시대가 오면서 2005년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트 개발사인 네오플에 입사를 했고 서버 개발과 장애 현상 해결, 콘텐츠 개발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행복했단다. 하지만 16년 동안 게임 개발자로 살며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게임 업계는 이직과 부서 전환이 잦은 만큼 직책이 수시로 바뀌었다. 파트장에서 팀장까지 올라갔던 백 씨가 다시 팀원으로 내려오면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팀장 밑에서 일하게 되는 등 부서원 사이가 불편해지는 일도 잦았다. 회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 나가라는 소린지 뭐 하면서 이제 보통 떠나시잖아요.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개발자로서 기획 파트와 원활하지 못했던 소통, 권위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고쳐나갔다. 기획 파트와 원활하지 못한 보통 개발자하고 이제 기획하는 쪽하고 좀 이렇게 마찰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권위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고쳐나갔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일에 집중하면서 결국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개발자 생활을 순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40, 50대 개발자들이 후배에 밀려 업계를 떠나지 않고 어엿한 개발 인력으로 IT 업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자신과 게임사 모두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빠르게 변하는 게임 플랫폼과 개발 언어를 모두 익힐 수는 없지만 기본을 익히고 노력하며 변화하는 트렌드에 적응해야 한다면서 IT 개발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년을 넘겨도 건강이 허락되고 능력만 뒷받침된다면 개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게임사 또한 정년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를 또 했다고 합니다. 모든 업종에 계신 우리 50대, 뭐 저도 이제 50대 초중반인데요. 50대 분들이나 뭐 40대 분들도 항상 제가 한 45살 때에도 50세까지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늘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배경진님 같은 경우에 급변하는 트렌드를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2000년대에 이렇게 게임 회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보니까 그 운도 역시 실력이다라는 얘기처럼 그 전에 독서실 운영하고 일하시면서도 꾸준히 이렇게 베이직 공부하시고 애플 PC 사가지고 공부를 하셨었네요. 그래서 준비된 노력 속에 결국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제가 저희 뭐 교육생들, 인턴 직원들한테도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적성에 맞는 일은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트렌드에 맞는 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과거에 보면 항상 뭐 제일 무역이 제일 좋을 때 막 무역학과로 이래 쏠렸다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또 최근에는 이제 또 뭐 그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이 최고잖아요. 여러 개 이제 산업의 트렌드가 있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이 급변하는 트렌드를 읽으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PC가 탄생을 하고 거기서 이제 게임이 개발되고 인터넷이 태동하고 그런 가운데 그 트렌드 속에서 트렌드에 맞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노력과 그 이렇게 성장하는 트렌드에 본인의 적성까지 다 맞물리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60대 초에 게임 업계에서 정년을 퇴직한 그런 훌륭한 개발자의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함께 저는 이제 또 이 투자 업계에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캠 피셔 인베스트먼트 회장님이시죠. 그 아버님이 이제 필립 피셔라고 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 필립 피셔의 영향을 워런 버핏이 이 필립 피셔의 영향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영향을 받았었고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워런 버핏의 이제 투자 스타일이 좀 바뀌게 됐는데 그 바뀐 영향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캠 피셔의 아버님 필립 피셔 부분이신데요. 이 캠 피셔의 영상을 저는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다 챙겨봅니다. 가장 저랑 이제 제가 닮고 싶고 저랑 우리가 이제 투자하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모두가 이대호가 막 그때 옛날에 연속 홈런을 몇 번 쳤었죠. 세계 신기록을 그때 갱신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연속 홈런을 치는 거 보면서 와 나도 이대호가 돼야 되겠다. 그 모든 야구 선수가 이대호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피지컬이 또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이종범 선수를 보면서 와 나도 이종범 선수처럼 돼야 되지. 또 모두가 이종범 선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이대호 선수가 이종범 선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돈 벌어? 그쪽 스타일로 갔다가 이번에는 또 중소형주로 해서 버는 사람들 보고 또 이쪽으로 갔다가 막 이래 왔다 갔다를 처음에는 해보시는 게 맞는데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의 성격과 적성에 맞는 투자 스타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나는 단타가 역시 좀 맞는 것 같아. 근데 누적 성과가 좋아야 되죠, 당연히. 단타를 하든 장타를 하든 아니면 대형주를 하든 중소형주를 하든 성장주를 하든 가치주를 하든 그 오랜 동안 한 5년에서 10년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년 동안에 워낙 시장이 이런 시장 저런 시장 다 오니까 그렇게 꾸준히 해보시면서 나는 이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 해서 자기만의 이제 필살기가 있고 그런 투자 스타일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캠피셔 스타일하고 굉장히 비슷해졌습니다. 우리 캠피셔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담고 싶은 우리 캠피셔 분이 1950년생이시거든요. 50년생이시니까 70세가 넘으셨어도 지금 어떻게 이렇게 뭐 급변하는 시장에 어떤 조언을 하고 계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이제 페드의 금리 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그동안 증시를 주도했던 기술주 주가가 올 들어 꼬꾸라지면서 투자자들은 가치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다만 개인 투자자가 정확한 평가를 거쳐서 똘똘한 종목을 고르기는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자 규제들이 담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인사이드 몽키는 최근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올 1분기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현재 투자하기 적합한 가치주 10개 종목을 선정했다.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미국의 대표적 억만장자로 알려진 켄 피셔가 세운 자산운용사다. 운용자산만 240조 원에 달한다. 피셔는 일반 투자자와는 반대로 투자하는 역발상 투자로 유명하다. 이 부분이 좀 비슷한 거죠. 예, 저 코로나 때도 뭐 1500 근처에서 강력한 매수를 외치고 작년 3150 이상에서는 저희가 신규 자금을 안 받았었잖아요. 그때 뭐 찾아오신 분이 3개월에 막 4, 500명 찾아오셨는데 자금을 받지 않고 지금은 또 뭐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해서 자금을 또 받고도 있고 한데 그게 이 켄 피셔도 역발상 투자인데 저랑 그런 비슷한 그런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가치주 10선에 오른 종목은 대부분 주가 수익 비율이 시장 평균보다 아래인 18배 이하로 비교적 저평가됐고 부채 비율, 배당 성장 등이 우수한 기업들이다 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최근 주목받는 에너지 원자재 기업들이 추천 순위에 많이 올랐다. 1순위로는 프랑스 정유업체인 토탈이 꼽혔고요.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올 1분기 기준으로 토탈에 지금 약 13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1조 6천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PER은 지난 9일 기준으로 9.05배로 미국 원유 생산업종 평균이 14.2배보다 낮은 편이고요.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 사이에 15% 이상 뛰었다. 피셔가 개발한 투자 지표인 주가 매출 비율 PSR도 우수했다. PSR은 주당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인 거죠. 예, 전체 매출을 주가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매출을 시총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매출을 시총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400조 매출을 했는데 지금 시총이 400조다. 그러면 이 PSR이 1배가 되는 거죠. 낮을수록 매출 창출 능력보다 주가가 낮게 평가됐다는 의미고 토탈의 지금 PSR이 0.75로 준수한 편이다. 에너지 기업인 쉐브론, 엑스모빌, 쉘 등도 추천 목록에 올라 있고
쉐보론은 최근 이제 버크셔 해스위가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주목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글로벌 광산업체 중에서는 BHP 그룹과 리오틴토 그룹이 이름을 올렸다고 하고요. 두 회사의 PR은 10.1배, 5.8배 수준이다.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두 회사의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하고요. 배당주로서도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회사의 배당 수익률이 각각 10.48%, 10.66%에 달한다고 하네요.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BH그룹과 리오틴 그룹을 각각 또 한 13억 달러, 11억 달러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탄한 실적에 낮은 PER 기업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 실적이 비교적 견조했던 기업들도 상당수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융업체 중에서는 골드만삭스가 들어가 있고요. 미국 지금 금융업종의 평균이 PER 11.87배, S&P 500이 지금 16.5배까지 떨어졌는데 미국 금융업종은 11.8배로 많이 PER이 낮은 수준이네요. 반면 골드만삭스의 현재 PER은 6.1배네요. 금융업 평균 PER보다도 절반밖에 안 되네요. 골드만삭스는 지난 1분기 129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호황이었던 전년 동기보다 크게 줄었지만 월가 예상치인 118억 달러는 웃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ER이 낮은 거는 지금 나오는 PER은 그동안에 나왔던 발표된 이익을 기준으로 PER을 산출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나 JP모간 등에서 올해 실적이 좀 감익될 거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감익되는 이익을 예상을 해서 PER이 이렇게 미리 낮게 거래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와 브라이전도 주목할 종목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브라이전의 올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난 336억 달러로 월가 예상치와 부합했다. 최근 약세장 속에서도 경기 방어주로 선호받고 있지만 PR이 10배 수준에 불과해서 여전히 실적 대비 주가가 낮게 평가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요타 역시 PER이 13.1배로 실적에 비해 낮게 평가됐다라고 하고요. 지난 1분기 미국에서 51만 5천 대를 판매해서 GM을 제치고 또 1등에 올랐었죠. GM이 51만 대, 한 5천 대 더 팔아가지고 1등이 왔다 갔다 합니다. 1등, 2등이 도요타 GM이고 그 다음에 포드, 스텔란티스,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현대기아차 그룹이 5등을 하고 있죠. 작년 매출이 31조 3,795억 엔이었는데요. 310조 정도 작년에 했었고요.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1분기 기준으로 도요타와 브라이전에 한 9억 2,500만 달러 그리고 브라이전에 8억 5,500만 달러를 지금 투자한 상태라고 합니다. 인사이드 몽키는 도요타는 PSR 역시 0.8배 수준으로 매출 규모와 비교해서 크게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 이제 IT 분야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텔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인텔의 PER이 6.8배로 반도체 분야 평균이 19.8배보다 한참 낮다. 반면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36% 수준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표에 캠피쉬의 포트폴리오 중 가치주 10선 해가지고 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채에 대해서 채권 투자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지금 회사채 투자, 채권 투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의 뭐 10년물 금리가 다시 또 3.1% 돌파하고 회사채 금리도 최근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라왔는데 내년 요맘때 되면 올해의 지금 높은 물가 수준을 바탕으로 기고 효과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뭐 마이너스를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 하반기에 이제 유가가 빠지고 2015년 16년 넘어갈 때도 보면 CPI가 거의 뭐 보합해서 살짝 마이너스도 막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채권은
채권의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했잖아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채권의 가격 또한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기준금리 개인 투자가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 수익률 3에서 4%인데 개인 투자자가 올 들어 2.3조 매수를 하면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회사채 몰빵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라고 돼 있는데 개인 투자자의 회사채 순매수 추이가 이 표에 나옵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이고요. 1월 달에 2,694억 원이었다가 3월 달에 4,516억 원이었는데 5월 달에 5,814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상승세에 이어지는 회사채 금리라고 하면서 3월 10날 기준으로 이 트리플 B 마이너스 인 경우에는 8.756이었다가 9.857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더블 A 마이너스 채권인 경우에는 2.933에서 지금 3.996 정도 돼 있네요. AA 마이너스면 아주 우량한 회사채입니다. 거의 뭐 망하지 않는 회사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리플 B 마이너스부터 요까지가 이제 보통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 가능한 채권으로 보고요. 더블 B로 내려가면 우리가 약간 정크본드로 봅니다.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3, 4년 전에 아시아나 항공이 트리플 B 마이너스, BBB 마이너스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유 뭐 아시아나 망하겠어 하면서 트리플 B 마이너스 채권에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 좋아졌었죠. 그래서 대한항공에 인수가 됐고요. 그런 걸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웬만하면 채권 금리에 대한 배팅을 하신다면 최소한 그래도 마지노선을 트리플 B 마이너스로 하시고 약간 그보다는 그냥 싱글 A 뭐 채권이라든지 그 정도 급 이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채 투자 매력이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장외 채권 시장에서 5,814억 원을 이렇게 매수했는데요. 전달보다 34%나 늘어났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61% 급증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뭐 손해가 났죠. 예.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개인들이 장외 채권 시장에서 순매수한 회사채가 2조 3,487억 원에 달하는데요. 올 들어서 금리가 오르면서 회사채 투자 매력이 커진 데 따른 영향이다. 보면 우리 개인분들이 이제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금융 지식이 높은 개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회사채도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왔다는 말은 회사채 가격 자체가 이제 거의 바닥권이라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투자를 하고 주식도 최근에 보면 개인분들이 계속 사시잖아요. 원래 이렇게 주가도 낮을 때 무조건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채권이다 가격이 쌀 때 무릎 밑에서 산다는 마음으로 사는 게 맞는데 회사채도 이렇게 금리가 좋아지니까 또 돈이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용등급 AA-급 우량기업의 3년 만기 회사채 평균금리가 3.99.6%에 달았는데 7일에는 연 4.001%에 마감하면서 2012년 5월 17일 그때 당시에 4%였었네요. 이후 약 10년 1개월 만에 연 4%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투자 대상 회사채가 다양해진 것도 개인들의 매수 수요를 늘리고 있다. 은행, 금융, 지주회사가 자본 확충을 위해 내놓는 신종 자본증권은 발행금리가 연 4% 후반까지 올라 쏠쏠한 이자 수익을 노리는 개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고요. 올 들어 발행이 쏟아진 한국전력 회사채, 한전채는
트리플 A급 최상위 등급임에도 3년물 금리가 연 3.8%까지 치솟아서 안정성과 수익률은 모두 잡을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개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한전이 지금 어마어마한 손실 나고 있잖아요. 1년에 뭐 20조씩 그렇게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아마 보증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채권에 준하는 그런 이 신용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행 시장에서도 큰손된 개인들은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도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 이제 소매 판매 리테일 부서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고금리 회사채를 사들이면서 회사채 수요 예측에 매수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하고요. 혜태제가 식품의 회사채가 지금 신용등급 A0인데요. 수요 예측에는 910억 원의 총 주문액 중에서 67%인 610억 원이 투자 매매 중개업자 증권사를 통해 들어왔고요. 이 덕분에 혜태제가 식품은 연 4.577% 금리로 당초 목표 500억 원보다 220억 원 늘린 72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다라고 쭉 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채권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형 증권사 채권 판매 담당자는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특정 회사채만 편중해 투자하지 말고 다양한 회사채와 국고채, 한전채 등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걸 추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채나 뭐 국채가 됐든 좀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말씀드리면 브라질 국채 있잖아요. 브라질 국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면 브라질 국채가 처음 나왔을 때 14%의 브라질 국채를 사와서 증권사가 한 2% 먹고 그걸 셀다운 한다고 그러는데요. 12%에 이제 일반인들한테 팝니다. 그러면 증권사는 중간에 2% 떼먹었으니까 손해가 없잖아요. 근데 12%의 금리를 준다? 그것도 한 5, 6년 전이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저금리 시대에 12%, 14% 금리, 저한테도 이제, 우리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1도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브라질이라는 이제 국가 자체가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가. 그 아르헨티나도 뭐 70년대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그런 남미 국가들이 언제든지 아르헨티나도 디폴트가 2000년, 2001년 그때 이제 디폴트 났었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죠. 소련이라는 전 세계에서 GDP 2등 국가였었죠. 1970년대에. 그런 나라의 러시아 역시도 뭐 디폴트가 98년대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트리플 B 마이너스 브라질 국채 더블 B 정도 해당되는 물론 신용 등급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느끼는 그런 브라질에 대한 국채 느낌은 그냥 약간 이렇게 투기 등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신문 제가 일면에 보면 한 번씩 보면 어디 속초 호텔 뭐 고수익 부동산 3천만 원 투자해서 연 12% 그런 거는 전 전혀 이제 알아보지도 않죠. 그 괜히 낚일까 봐. 그런 것처럼 이 채권을 투자하실 때도 웬만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최종 마지노선이 트리플 B 마이너스인데 그 트리플 B 마이너스도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채권도 어차피 금리에 배팅을 한다면 금리 배팅은요 국고채에 배팅을 해도 2008년 12월 달에 11월 달에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한 11월 달에 국고채 배팅했잖아요. 그때 한 달 만에 48%인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회사채 하시더라도 우량 회사채 위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사장단 반배 협력 성과 안고 귀국을 했다. 이 ASML과 장비 협상 이재용 부회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삼성전자 해외 투자 협력의 속도전 박혁구 사장님이 최애 큰일 하셨다.
차 탑승 전에 의미심장한 덕담을 건넸다고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8일 귀국. 아직 안 오셨네요. 그리고 유럽에서 EUV 장비 직접 챙길 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박혁규 삼성전자 사장님이 귀국길에 최윤호 삼성 SDI 사장님한테 큰일 하셨다는 의미심장한 덕담을 건넸다. 이들이 배터리와 반도체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음을 시사한 셈이다. 정말 그런가요?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과 삼성 SDI 경영진이 독일 BMW 등 전기차 배터리 고객사와의 추가 협력을 끌어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부회장은 18일까지 유럽에 계속 남아서 사업별로 글로벌 공급망과 인수합병 기회를 살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 중 네덜란드 ASML 본사를 찾아서 극자에선 EUV 노광기 수급을 직접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고요. 뭐 이 득담 하나 뭐 수고하셨다 큰일 하셨다 뭐 이런 걸로 너무 우리가 또 오버해서 이렇게 뭐 큰 뭐 호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발언을 두고 이 부회장과 삼성 SDI 경영진이 유럽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를 거뒀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고 해석했다. 예. 그러니까 이건 해몽이니까요. 너무 혹시 그런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계에서는 이들이 BMW 등 유럽 현지 완성차 업체를 만나 배터리 사업 확대를 논의했을 것으로 추측하고요. SDI 최대 해외 거점인 헝가리 괴드 공장에 각형 배터리 신규 라인 증설을 조만간 완료하는 만큼 공급 물량 확대 기회를 엿봤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뭐 등등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위에 사진이 나오는데요. 세계 지금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뭐 독보적인 1등이잖아요. 52.1% 1위고 삼성전자가 18.3% 많이 올라왔네요. 2등이네요. 그리고 UMC가 이제 대만의 UMC가 3위 7%,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가 6%, 스믹 중국 회사가 5위 5.2%이고요. 그리고 이 부회장의 유럽 출장 내용이 나오는데 7일 현지 시간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해서 독일로 이동해서 BMW, 지멘스, 인피니언 등과 회동을 할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어 있고요. 11일 날 이제 최윤호 삼성 SDI 사장, 박학규 사장님 그리고 뭐 쭉 해서 네덜란드 방문하고 ASML, ARM 그리고 NXP 등 회동에 대한 걸 거론이 됐다라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한번 이런 기사들 쭉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37분이 됐네요. 뉴스가 한 2개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 날 주식시장도 좀 안 좋고 하지만 꾸준히 신문을 보면서 세상의 변화와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나가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